1160년 9월 3일 갈릴리 지역의 한 계곡에서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아니 패배할 수 없다고 믿어졌던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군대의 이름은 몽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린 자들은 노예 출신 전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믿었던 신화의 붕괴였고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정확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1120년부터 1260년까지 세계는 하나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유라시아 대륙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종말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시작한 정복 전쟁은 그의 아들과 손자 세대에 이르러 더욱 조직적이고 무자비해졌습니다. 1511년 중국 북부를 침공한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성벽이 높든 군대가 많든 황제가 현명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오면 그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체제세 19년 몽골의 칼날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호라즘 왕조는 당시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일대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요새화된 도시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이 직접 이끈 몽골군 앞에서 호라즘은 2년 만에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니샤푸르 같은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점령한 뒤 주민들을 모두 성벽 밖으로 끌어내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였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절멸이었습니다. 1737년 몽골은 러시아 공국들을 침공했습니다. 키예프 대공국, 블라디미르 대공국, 모스크바 공국, 이 모든 나라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어붙은 강을 고속도로처럼 이용하며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사들은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전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몽골의 기마 궁수들은 러시아 기사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그들을 화살로 뒤덮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몽골은 추격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도망자는 끝까지 추적되어 제거되었습니다. 1141년 몽골은 유럽 본토로 진입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 독일 연합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전사한 적군의 귀를 잘라 자루에 담아 세웠습니다. 9개의 큰 자루가 채워졌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모이 평원에서는 바투칸이 이끄는 주력군이 헝가리 왕국의 전체 군대를 포위하고 학살했습니다. 헝가리 왕 벨라 4세는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교황은 십자군을 소집하려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58년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것입니다.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5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었던 아바스 칼리프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칼리프 무스타심은 항복했지만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그를 카펫에 말아 말로 짓밟아 죽였습니다. 피를 땅에 흘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의식적 모욕이었습니다. 바그다드의 지식인들, 학자들, 예술가들은 모조리 학살당했습니다. 도서관들은 불탔고 티그리스 강은 책의 잉크와 사람들의 피로 검게 물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지식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그다드의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종말이었습니다.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신이 무슬림을 버렸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공황이 퍼졌습니다. 도시들은 저항도 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몽골은 이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저항하면 몰살, 항복하면 생존, 그리고 그 공식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두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면 나머지 수십 개 도시는 싸우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공포의 무기화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재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진이나 역병처럼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만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결정적 패배도 없었습니다. 작은 교전에서 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항상 이겼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제국들,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조들, 러시아의 용맹한 전사들, 유럽의 중장기병들, 이 모든 이들이 몽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260년 아인잘루트 전투 직전까지 세계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온다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몽골은 그토록 강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잔인했고 십자군도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강함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완벽함이었습니다. 몽골군의 핵심은 기마궁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적 무기체계였습니다. 유럽의 기사들은 중장갑을 입고 창을 들고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느리고 무거웠지만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기마궁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볍고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몽골 전사는 3살 때부터 말을 탔습니다. 5살이 되면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되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면서 표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말 위에서 분당 15발에서 1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100m 거리에서 사람 크기의 표적을 맞출 수 있었고 200m에서도 대형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저격수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만 명이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복합궁은 기술적 걸작이었습니다. 나무뿔 힘줄을 여러 겹으로 접착해 만든 이 활은 유럽의 장궁보다 짧았지만 훨씬 강력했습니다. 관통력이 엄청났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도 충분한 거리에서는 뚫렸습니다. 그리고 몽골 전사들은 각자 60개에서 80개의 화살을 휴대했습니다. 한 전투에서 수백만 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몽골의 진짜 강점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진제라는 완벽한 군사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0명이 하나의 아르반을 이뤘습니다. 10개의 아르반이 모여 100명의 자군이 되었습니다. 10개의 자군이 모여 1000명의 민간이 되었습니다. 10개의 민간이 모여 1000명의 투먼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몽골군은 깃발, 나팔, 전령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각 부대는 고유한 깃발을 가지고 있었고 지휘관의 명령은 깃발의 움직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공격, 후퇴, 포위 등의 기본 명령을 알렸습니다. 전령들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복잡한 지시를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전선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유럽의 군대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지휘관이 통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전투 내내 지휘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위였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유연성에 기반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대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흩어졌다가 모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적이 강하면 후퇴하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적이 약해지면 포위해서 섬멸했습니다. 적이 추격하면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휘체계 안에서 조율되었습니다. 서양의 군대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이 후퇴하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몽골의 후퇴는 종종 전술적 계산이었습니다. 몽골의 또 다른 무기는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중장기병은 하루에 30km도 힘들었습니다. 이 속도 차이는 전략적 차원의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은 적이 준비하기 전에 나타났고 적이 반격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은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정역전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추격전에서 몽골은 거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장거리 이동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각 전사는 3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습니다. 말이 지치면 바꿔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한정 추격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적군은 하나의 말에 의존했습니다. 그 말이 지치면 끝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도망치는 적을 며칠 동안 쫓아가며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승리를 완전한 섬멸로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강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특정 조건에 의존했습니다. 개활지가 필요했습니다. 기동성을 발휘하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숲이나 산악 지형을 싫어했습니다. 거기서는 속도가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또한 적군이 대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조직된 군대를 포위하고 화살로 갈아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적군이 흩어지거나 지형이 복잡하거나 근접전으로 전환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1260년까지 아무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다른 종류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맘루크였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엘리트였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맘루크 시스템은 9세기 아바스 칼리프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 통치자들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현지 귀족들을 군대에 의존하면 쿠데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외부에서 아이들을 사서 처음부터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맘루크는 주로 중앙아시아 초원, 카프카스 지역, 흑해 북부에서 왔습니다. 투르크계, 체르케스계, 조지아계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세에서 12세 사이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왔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술탄의 개인 재산이 된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맘루크 소년들은 카이로의 병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평생 동안 군사훈련만 받았습니다. 농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상업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쟁만 배웠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새벽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후에는 말타기 훈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활쏘기 연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검술과 창술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전술과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10년에서 1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인간 무기였습니다. 맘루크의 훈련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서 검을 휘두르며 공중에 표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을 던져 50m 밖의 관역을 관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갑옷을 입은 채로 했습니다. 맘루크의 갑옷은 유럽의 판금 갑옷보다 가벼웠지만 화살과 칼날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맘루크와 몽골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몽골은 범용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특화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즉 대기병전에서 최고였습니다. 몽골이 경기병이라면 맘루크는 중기병이었습니다. 몽골이 속도와 화살에 의존한다면 맘루크는 충격과 근접전에 의존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거리를 유지하며 적을 소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맘루크의 전술은 돌격해서 백병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맘루크의 말은 아랍 순종마였습니다. 이 말들은 몽골의 조랑말보다 컸고 강했습니다. 속도는 비슷했지만 충격력은 훨씬 강했습니다. 맘루크가 탄 말이 전속력으로 돌진하면 그 충격은 작은 차가 부딪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몽골의 가벼운 기병은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몽골이 맘루크를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화살로 맘루크를 소모시켰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도 몽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맘루크들은 또한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라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같은 변경에서 먹고 자며 10수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가족보다 강한 유대였습니다. 전장에서 맘루크는 자기 옆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반면 몽골은 부족 단위로 조직되었지만 개인 간의 유대는 맘루크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였지만 근접전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60년 맘루크의 이 모든 기술과 훈련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군은 이미 중동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몽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같은 위대한 도시들이 항복했습니다. 몽골의 선봉대가 이집트 국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봉대를 이끄는 자는 키트부카였습니다. 그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고 훌라구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휘에는 약 2만에서 3만 명의 정예 몽골 기병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항복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항복한 통치자들을 가끔 살려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욕이었고 맘루크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운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몽골과 싸워 이긴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그다드는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복속되었습니다. 헝가리는 괴멸했습니다. 몽골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의 새로운 술탄 쿠투즈는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항복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유용한 통치자는 살렸지만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 집단은 해체했습니다. 맘루크는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항복한다면 몽골은 맘루크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쿠투즈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약 2만 명의 맘루크 기병을 모았습니다. 숫자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질은 어땠을까요? 맘루크는 개인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체계가 더 우수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술 대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대결이었습니다. 쿠투즈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활지에서 몽골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몽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을 함정으로 유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몽골은 40년의 경험을 가진 전쟁 기계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함정을 다 받고 모든 전술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바르스였습니다. 그는 쿠투즈의 부사령관이었고 맘루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몽골에 대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시리아에서 몽골군과 소규모로 교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찰했습니다. 그는 몽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언제 공격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전술 매뉴얼을 읽은 것처럼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몽골은 후퇴하는 적을 반드시 추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적이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승리 공식의 일부였습니다. 모이 전투에서, 레그니차 전투에서, 수십 번의 전투에서 몽골은 도망치는 적을 추격해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이것을 역이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맘루크가 후퇴한다면 몽골은 추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후퇴가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조직된 함정이라면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몽골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후퇴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들 자신도 가짜 후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바이바르스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진짜처럼. 몽골의 강점은 형태 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유지하며 싸웠습니다. 명령 체계가 작동하고 부대들이 조율되고 깃발과 나팔이 소통하는 한 몽골은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체계가 무너진다면, 만약 부대들이 흩어지고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조율이 불가능해진다면 그때 몽골은 단지 개인들의 집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 개인에서 맘루크는 더 강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체계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았습니다. 지형이었습니다. 몽골은 개활지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을 좁은 공간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만약 그들을 지형이 제한된 곳으로 끌어들인다면, 바이바르스는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의 모든 계곡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인 잘루트, 이것은 아랍어로 골리앗의 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양쪽에 언덕이 있고 중앙에 좁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군대가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제한되었습니다. 몽골의 전형적인 포위 기동이 어려웠습니다. 바이바르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맘루크 군대의 일부를 계곡에 배치하고 나머지를 양쪽 언덕에 숨긴다. 계곡의 맘루크들이 몽골과 교전한 뒤 후퇴한다. 몽골이 추격한다. 그들이 충분히 깊숙이 들어왔을 때 양쪽 언덕의 맘루크들이 동시에 돌격한다. 몽골은 세 방향에서 공격받는다. 그들의 통신 체계가 무너진다. 혼란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근접전이 시작된다.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후퇴였습니다. 맘루크가 후퇴할 때 그것은 완벽하게 진짜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몽골은 추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자신이 직접 이 후퇴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1660년 9월 3일 새벽 아인 잘루트 계곡은 고요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언덕을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몽골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키트부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맘루크 군대가 계곡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맘루크가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좋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는 길에 그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맘루크는 다른 적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용감하지만 어리석은 전사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수십 번의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모두 승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고가 되기 전에 전투는 끝날 것이고 저녁에는 이집트 국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키트부카의 몽골군은 전형적인 대형을 갖췄습니다. 중앙에 중기병, 양쪽 날개에 경기병, 후방에 예비 병력. 이것은 수백 번 사용된 대형이었고 항상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맘루크 군대를 봤습니다. 약 5만 명에서 7천 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물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정찰병들은 더 많은 맘루크가 있는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언덕은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자신의 병력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들은 언덕 뒤쪽에 누워 있었고 말들도 언덕 아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지 않는 한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키트부카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몽골 경기병들이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맘루크 진영으로 날아갔습니다. 맘루크 전사들이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살들이 방패에 박혔고 일부는 갑옷을 뚫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맘루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공포였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퇴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두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더 많은 화살들이 날아왔고 맘루크의 대열이 흔들렸습니다. 일부 맘루크들은 실제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화력을 처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훈련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이바르스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후퇴하면 의심을 산다. 너무 늦게 후퇴하면 부대가 진짜로 무너진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깃발을 내렸습니다. 후퇴 명령이었습니다. 맘루크 군대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된 후퇴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몽골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중간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전열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일부 맘루크들은 말에서 떨어지는 척했습니다. 다른 맘루크들은 무기를 버리는 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키트부카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맘루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번 본 장면이었습니다. 적이 몽골의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 이것은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추격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격하라. 몽골 기병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몰아 맘루크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몽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계속 후퇴했습니다. 1마일, 2마일, 3마일. 그는 몽골을 계곡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몽골 진영은 점점 길게 늘어졌습니다. 추격에 열중한 선두 부대들은 빠르게 앞으로 나갔고 후방 부대들은 뒤처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추격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영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키트부카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맘루크의 후퇴가 너무 일정했습니다. 너무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40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적은 후퇴하고 있다. 추격하라. 그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예비 부대까지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이바르스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전체 군대가 계곡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이바르스는 미리 정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맘루크 군대 전체가 멈추고 몽골을 향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키트부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때 양쪽 언덕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맘루크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수천 명의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동쪽 언덕에서 술탄 쿠투즈가 이끄는 1만 명의 맘루크 중기병이 돌격했습니다. 서쪽 언덕에서 또 다른 부대가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는 바이바르스의 부대가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순식간에 세 방향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포위하는 쪽이었습니다. 포위당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키트부카는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의 나팔 소리에 묻혔습니다. 깃발을 흔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영이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령들이 맘루크 기병에게 차단당했습니다. 몽골의 통신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십진제 조직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각 부대는 고립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대형을 만들려 했습니다. 일부는 그냥 싸웠습니다. 하지만 조율이 없었습니다. 몽골의 가장 큰 강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 개인에서 맘루크는 우위에 있었습니다. 맘루크 기병들이 몽골 진영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근접전이었습니다. 말과 말이 부딪혔습니다. 검과 창이 교차했습니다. 맘루크의 중장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몽골의 화살을 튕겨냈습니다. 근거리에서 몽골의 복합궁은 관통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맘루크의 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검수를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정확하고 빠르고 강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도 훌륭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근접전은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반면 맘루크에게 근접전은 주특기였습니다. 그들의 말도 이런 전투에 더 적합했습니다. 아랍 순종만은 충격을 잘 견뎠고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몽골의 조랑말은 민첩했지만 충돌에서는 밀렸습니다. 전투는 혼돈이었습니다. 비명, 칼 부딪히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채웠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키트부카는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몽골은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고 맘루크 중앙으로 돌격했습니다. 만약 적의 지휘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쿠투즈 술탄이 직접 키트부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지휘관이 충돌했습니다. 그들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키트부카는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쿠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쿠투즈 주변에는 수백 명의 전개 맘루크들이 있었습니다. 키트부카는 포위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검은 여러 맘루크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칼날이 그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키트부카가 전사했습니다. 지휘관의 죽음은 몽골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후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바르스가 추격을 지휘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추격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몽골 병사들을 하나씩 사냥했습니다. 계곡은 몽골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조직으로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전투는 끝났습니다. 아인 잘루트 계곡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람만이 먼지를 흩날렸습니다. 맘루크 전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이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몽골이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의 붕괴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몽골이 패배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이 들어왔고 전장을 본 사람들의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리아의 도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몽골에게 항복했던 통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마스쿠스가 맘루크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레포가 해방되었습니다. 몽골의 지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공포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포가 깨졌습니다. 훌라구 칸은 이란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황금 호드의 베르케 칸이 훌라구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훌라구는 동시에 두 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정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훌라구는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인 잘루트는 몽골 확장의 종점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이집트가 함락되었다면 몽골은 북아프리카를 거쳐 유럽 남부로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교황은 감사 미사를 올렸습니다. 왕들은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유럽을 구한 것은 무슬림 노예 전사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아인 잘루트가 이전 몽골의 패배들과 달랐던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몽골은 전에도 작은 전투에서 질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항상 돌아와서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인 잘루트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패배였습니다. 몽골의 주력군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무적 신화가 깨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몽골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패배할 수 있다. 아인 잘루트 이후 몽골 제국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칸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각 칸국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황금호드, 일칸국, 차가타이 칸국, 원나라, 이들은 더 이상 하나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개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일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시작이 아인 잘루트였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이후 200년 이상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추가 침공을 여러 번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260년 9월 3일 그 작은 계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나중에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쿠투즈를 암살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맘루크 제국을 강화했고 몽골과의 전쟁을 계속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살인자이자 영웅,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인 잘루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패배하지 않은 군대도 조건이 바뀌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몽골은 초자연적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특정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제거되자 그들은 보통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해가 힘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바르스는 몽골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몽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식을 무기로 바꿨습니다. 셋째,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몽골과 싸운 모든 나라들이 용감했습니다. 러시아 전사들, 헝가리 기사들, 페르시아 군대들 모두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전략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맘루크는 용감했지만 동시에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바이바르스의 가짜 후퇴는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1초라도 빨랐다면 몽골은 의심했을 것입니다. 1초라도 늦었다면 맘루크가 진짜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아인 잘루트는 또한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만약 몽골이 이집트를 정복했다면 중동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유럽은 다른 방향에서 침공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맘루크의 승리로 이슬람 세계는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재건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맘루크가 없었다면 오스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투가 세기에 걸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오늘날 아인 잘루트 계곡을 방문하면 그날의 혼란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풀이 자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수천 명의 전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몽골 기병들, 맘루크 전사들, 그들은 모두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용기, 그들의 희생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군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인 잘루트는 완벽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심리전, 지형 활용, 타이밍, 속임수, 근접전 전술이 모두 결합된 걸작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지형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재성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아인잘루트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노예제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맘루크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인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지배했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맘루크 시스템은 여전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자유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억압받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1260년 9월 3일은 세계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전 몽골은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그들이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공포는 지식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 지휘관과 수천 명의 용감한 전사들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도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볼 수 있고 독점 콘텐츠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역사적 전투나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역사는 계속됩니다.